여기서 네, 그래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해도 다 들리나요? 마이크 안 통해도 들리나요? 마이크 하는 게 훨씬 낫나요? 이렇게 하는 게? 네, 그럼 여기 앞에 놓고 이게 화면이 좀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필기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그 지난번에 그 했던 1차원 상자 속에 있는 입자를 묘사하는 그 파동함수를 우리가 한번 써보면은 루트 L분의 2에 사인 L분의 n파이 x로 주어진다. 여기서 n은 1, 2, 3 이렇게 된다라는 걸 배웠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에너지가 n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가 달라지니까 여기 아래 첨자로 에너지가 n에 의존한다는 걸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8m L제곱분의 H제곱 곱하기 N제곱으로 주어진다. 역시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n은 1, 2, 3과 같은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상자 속 입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의 총 결론이 무엇이냐? 아마 2번까지 했었고 3번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당연하게 상자 속 입자에 있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좀 파악을 하셨으면 해요. 양자라고 하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쉽게 생각하면은 에너지가 불연속이다. 양자화라고 하는 게 어떤 연속된 덩어리가 아니라 이런 에너지 뭉치가 있어가지고 그 뭉치의 정수배로만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양자라는 거죠. 가장 작은 에너지 뭉치가 양자인데 그러면 그런 뭉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이해를 하면은 에너지가 뭉치 2개, 뭉치 3개 이런 식으로 불연속이 된다라는 거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최저 에너지 이야기를 최저 에너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상자 속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최저 에너지가 지금 보시면 얼마예요? n이 1일 때 그러니까 8m L제곱분의 H제곱. 이게 상자 길이가 L인 상자에 갇혀있는 입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에너지죠. 근데 우리가 고전 세계에서 생각을 할 때에 가장 낮은 에너지라 그러면 얼마예요?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 0, 운동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 움직이지 않는 물체 에너지 0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양자 세계에서 우리가 해보니까 에너지가 0이 아니다. 0보다 큰 값이다. 이렇게 얻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게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 하이젠버그 불확정성 원리가 어떤 내용이었나요? 누가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제가 말하는 분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정답 여부와 상관없이. 그 대신에 말씀하시면 여기 다 녹화되겠죠 이제. 누가 한번 말해볼 사람 있나요? 커피. 하긴 뭐 커피는 내 돈 내고 사 먹어도 얼마든지 사 먹는데 굳이 뭐 커피에 케이크까지 이래도 안 하나요? 어차피 이름 말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상관없지 않나요? 뭐 그리고 내 유튜브 누가 보나? 말해볼 사람 없어요? 뭐 그냥 말하고 받아가면 되는데. 쉽지 않군요. 대학생들의 답을 듣기란. 치킨까지 가면 있을까요? 치킨까지 가면 내 용돈 얼마 안 되는 거 다 말씀드렸나 여기서? 그 일반학 시간에 말했나? 그 용돈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용돈 2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결혼하고 나면 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아무튼 그 치킨 이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가 뭔지를 지워버리면 안 되지. 이거랑 이게 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지 누가 말해볼 사람. 에너지가 0이 될 수 없다는 게 하이젠버그 불확정성 원리랑 왜 일맥상통하는지.
그래요.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해봅시다. 야, 치킨까지 해도 말 안 하는구나. 그래요. 네. 아무튼 그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델타 x 곱하기 델타 p, 그러니까 위치를 측정할 때의 어떤 오차와 운동량을 측정할 때의 오차의 값이 4파이분의 h보다는 크다라는 걸, 아이고 글씨를 너무 못 썼네. 4파이분의 h보다는 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에너지 표현으로 바꾸면은 델타 E 곱하기 델타 T, 그러니까 에너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의 정확도와 시간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의 오차를 곱해보면은 4파이분의 h보다는 커야 된다.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에너지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델타 E가 0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에너지가 0이라는 말은 어떤 한 정확한 값으로 떨어진다라는 개념이 되니까 그것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오차가 없다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러면 위치 에너지도 0이고 운동 에너지도 0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사실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했을 때 그 안에 훨씬 더 미세한 에너지 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뭐 진동 에너지, 회전 에너지 이런 거를 우리가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가 0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에너지가 완전히 0인 시스템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 에너지가 이렇게 있다. 양자 시스템에서는 항상 에너지가 0이 아니라 그런 어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0점 에너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영어로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 이런 게 항상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자 속 입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 입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묘사하는 거는 전부 파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자의 파동성은 이 psi n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는 이 psi n의 크기에다가 제곱을 한 값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은 psi 1을 그린다 그러면은 대략 이런 모양일 거예요. 그 psi 2를 그리라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psi의 제곱, psi 1의 제곱과 psi 2의 제곱을 각각 그려보면은, 그러면은 뭐 psi 1은 뭐 대략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 psi 2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양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psi 1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상자 속에 입자가 있는데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이 가운데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양 끝으로 가면은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psi 2도 한번 봅시다. psi 2는 이번에는 또 가운데에서는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죠? 여기가 0 되는 지점이니까. 그럼 뭐 높이 제가 지금 이렇게 세로로 다르게 쓴 거는 에너지에 따라서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가운데서는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데 2분의 1 되는 지점이랑 4분의 3 되는 지점에서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최대가 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고전역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고전역학적으로 그냥 우리가 어떤 상자가 있고 그 안에 공이 한 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안에 이렇게 우리가 손을 집어넣었을 때, 손가락 5개 맞나? 네. 그 손을 집어넣었을 때 공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임의로 구역을 3개로 나눠볼게요. 1, 2, 3으로 1, 2, 3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 공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로 다 똑같죠? 그죠? 공이 어디에 있을지는 막 흔든 다음에 평지에 놔두고 우리가 손을 집어넣어 보면은 3분의 1로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전역학의 세계에서는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L분의 1로 다 똑같아요. 그래야지 전체 길이 L을 곱하면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1이 되니까. 이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고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 세계에서의 설명이죠. 근데 미시 세계, 양자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파동함수가 어떤 에너지 레벨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장 가운데, 여기서 발견이 되기도 하고, 또 2분의 1, 4분의 3과 같은 굉장히 특정한 지역에 입자가 가장 많이 발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양자 세계랑 고전 세계랑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근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로 그 뉴턴, 제가 처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뉴턴 역학이 그럼 이게 완전히 엉터리냐, 이건 완전히 틀린 이론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림에서 이 n의 값을 계속 키워가다 보면은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뭐 엑셀 같은 걸 한번 그려보셔도 돼요. 이거를 그리다 보면은 점점 뭐 푸사이 3은 여기 그릴까요? 3은 이렇게 생겼고, 푸사이 4는 이렇게 생겼고, 아이고 4가 이게 아니죠. 그림 이상하네. 이렇게 생겼고, 오늘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거가 점점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면 점점 촘촘해지는 거예요. 자기들 사이의 간격이 촘촘해지면서 흡사 나중에는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이렇게 그냥 균일한 함수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n의 값이 이렇게 무한대로 가면은 양자 계산의 결과가 고전의 결과로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대응 원리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좀 숙제로 제가 만들어 보려고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그 양자역학 처음 소개하면서 고전역학의 실패 사례로 소개된 게 흑체 복사 레일리-진스 이론이었잖아요. 레일리-진스 이론이 실패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플랑크의 가설을 가지고 뭐 그 자외선 파탄 같은 걸 우리가 다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이 완전히 다른 식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플랑크 가설에서 에너지 간격을 0으로 수렴시키면은 플랑크 가설의 식이 레일리-진스 식으로 돌아가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더 큰 세계를 묘사하고 있고,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그 n 값이 굉장히 큰 세계를 우리가 거시 세계로 눈으로 관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요게 4번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요게 4번이었고, 그 다음에 대략 여기에 이제 5번째 내용이 되겠네요. 대응 원리 관련된 내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상자 속 입자의 에너지가 8m L제곱분의 H제곱 곱하기 N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m의 값이 굉장히 커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무한대라고 썼지만은 실제로 보면 물론 무한대는 아니죠. 근데 m의 값이 아주 커진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m의 값이 아주 커진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 아주 커진다라고 했을 때 아주 커진다의 그 값의 기준은 뭐 전자의 질량, 원자핵의 질량 이런 거에 비했을 때 우리 사람의 질량, 뭐 기차의 질량, 행성의 질량 이런 게 아주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질량이 아주 커진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En, 에너지의 간격이 어떻게 돼요? 이 분모에 들어가 있는 m이 엄청 커지니까 이 값이 굉장히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 간격이 굉장히 촘촘해지죠. 에너지 간격이 촘촘해지니까 마치 에너지가 연속인 것처럼 보인다더라. 그 질량이 큰 물체들은 마치 에너지가 연속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세계, 질량이 아주 큰 세계, 전자랑 원자 이런 거의 질량에 비해서 아주 큰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느낄 때에는 에너지가 연속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덜 말씀드렸던, 상자 속 입자에서 조금 덜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겠고요. 혹시 여기에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10.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0장에 두 개가 남았는데요. 사실 10.9절, 그 1차원 상자 속 입자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고 이해를 하셨다면은 10.10절은 사실 그냥 따라 얻어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1차원 상자 속 입자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이잖아요. 그 3차원으로 어떻게 확장을 시킬까, 이 결과를.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면, 2차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두 개의 직교하는 좌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X축과 Y축을,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2차원은 X축, Y축, 3차원은 X, Y에다가 G축 추가하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차원 상자 속 입자의 포텐셜은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거예요. X축, Y축이 있을 때 X는 0에서 X는 A까지, Y는 0에서 Y는 B까지. 좀 더 그림 확장할까요? 이렇게 해서 왜 이럴까요? 갑자기 도형으로 그려지네. 됐네요. 이렇게 빗금친 구간에서만 포텐셜, 왜 이러지? 너무 작게 하면 저렇게 되네. 네. 이 빗금친 구간에서만 포텐셜이 0이에요. 여기에서만 0이고, 이 외의 구간에서는 포텐셜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원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는 X 여기 위에서만 입자가 1차원으로 직선상으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평면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 조건을 우리가 전부 파악을 했으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을 써볼 수가 있죠. 슈레딩거 방정식을 써보면 HF 사이는 EF 사이,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HF 사이, EF 사이.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이 포텐셜이 무한대로 가는 영역에서의 슈레딩거 방정식은 풀 필요가 없죠. 여기에서는 파동함수가 무조건 0이 되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면은 슈레딩거 방정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성립하는 구역은 x가 0에서 a 사이, y가 0에서 b 사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슈레딩거 방정식의 솔루션에 해당하는 파동함수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일어난 사람은 아닌데 왜 지금 슈레딩거 방정식의 솔루션인 파동함수가 지금 두 개의 변수에 의존하게 되죠. 이제는 x축의 y축의 값에 따라서, 그 값에 따라서 특정 지점에서의 파동함수 값이 달라질 거니까 얘가 x, y 두 개 변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밀토니안에서 지금 키네틱 에너지 파트만 남아있죠. 왜냐하면 상자 속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만 남아있고, 그럼 2차원의 운동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 하면 2m분의 h 바 제곱에 라운드 제곱 라운드 x 제곱, 이게 이제 x축 방향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2n분의 h 바 제곱 라운드 제곱 라운드 y 제곱. 요게 뭘까요? 요게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있으니까 y축에 따른 y축 변화에 따른 키네틱 에너지. 우리가 이처럼 x축에 따른 모션이랑 y축에 따른 모션은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x축 운동 에너지, y축 운동 에너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식을 뭐 2n분의 h 바 제곱을 묶어내면은 라운드 제곱 라운드 x 제곱 더하기 라운드 제곱 라운드 y 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그럼 해밀토니안의 그런 익스플리시트한 익스프레션을, 그러니까 구체적인 표현 값을 여기 위에 식에다가 집어넣으면은 2n분의 h 바 제곱 라운드 제곱 라운드 x 제곱 y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 1차 원 상자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의 형태가 나온다. 이거는 우리가 겨우 하나 미분 방정식 푸는 걸 배웠는데 지금 보니까 또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역시 물리화학은 전공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뭐 하나를 배워놓으니까 또 모르는 걸 가져오고 이런 식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앞 단계에서 그 시간 의존 슈레딩거 방정식 유도하고 할 때 변수 분리하는 거 봤었죠. 그 공간이랑 시간의 변수를 분리한다. 그래서 변수 분리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스텝은 변수 분리가 돼요. 그래서 푸사이 xy라고 하는 거를 x에만 의존하는 함수랑 y 값에만 의존하는 함수 이렇게 두 형태로 나누어 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하면은 문제가 쉽게 풀려요. 이걸 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2차원 상자라고 하는 게 1차원 상자 문제를 두 개 푼 거랑 똑같이 환원이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이 변수 분리를 여기 했는 결과를 여기에다 각각 파동함수 대신에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럼 2n분의 h 바 제곱 라운드 제곱 라운드 x 제곱 y는 2의 xx y y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 연산자 부분이 이 함수에다가 이제 이렇게 각각 가해지게 되잖아요. 각각 가해지면은 2n분의 h 바 제곱 라운드 제곱 라운드 x 제곱에 그냥 그 안에 변수 부분은 그냥 빼고 쓸게요. 쓰려니까 너무 많네요. 제곱 x y 이렇게 될 거고 2의 xy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지금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y에 대한 함수는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아무 의미 없겠죠. 그냥 상수랑 똑같아요. x만 내가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그 미세 변화값을 보겠다라고 하는데 얘는 y에 관한 함수니까 얘는 그냥 숫자 3 이런 게 곱해져 있는 거랑 똑같다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y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남는 게 이제 라운드 제곱 라운드 x 제곱에 대문자 x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전부 x에 대한 변수밖에 없죠. x에 대한 변수밖에 없는데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 이거는 결국 상미분 d제곱 dx제곱에 x 이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럼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y에 대해서 내가 편미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x에 의존하는 함수는 그냥 상수값이죠. 얘는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고 편미분도 상미분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변수 분리를 해 놓았고, 다섯 번째 과정, 우리가 양변에다가 요 값을 곱해줄 거예요. 요 함수 값을 곱해줄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결과를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 짓을 하면은 2n분의 h바 제곱 xx y분의 1 y d제곱 dx제곱의 x 더하기 d제곱 dy제곱의 y 이렇게 되겠죠. 그죠? xy 곱하기 xy분의 1이니까 xy 약분되고, 우변은 일단 에너지 E 상수값으로 2만 남게 되고요. 좌변을 다시 들여다보면은 이 함수들을 이렇게 각각 분배해 줄 수 있죠. 분배를 해주고 나면은 x분의 1의 d제곱 dx제곱의 x 더하기 y분의 1의 d제곱 dy제곱의 y는 2,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나서 우리가 이 식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상수 부분이니까 우리가 뭐 무시할 수 있죠. 그냥 상수니까. 근데 보면은 여기 첫 번째 나오는 텀은 전부 변수 x에만 의존하는 애들이 모여 있죠. 그죠? 얘도 제가 대문자 x만 썼지만 소문자 x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소문자 x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은 보면 어때요? 두 번째 텀은 변수 y에만 의존하는 애들이 모여 있죠. 맞나요? 이렇게 완전히 독립적인 x와 y라고 하는 완전히 독립적인 변수들로 만들어져 있는 함수인데, 그죠? 하나는 x에만 의존, 하나는 y에만 의존. 근데 얘네들을 더했더니 어떤 상수가 된다. 그 말은 이 값이 어떤 하나의 상수가 돼야 되고, 이 값이 어떤 상수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따로 노는 애들이에요. x랑 y는 서로 완전히 따로 노는데, 만약에 얘네들을 더한 값이 상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지금 상수죠, 그죠? 상수가 되는데, 만약에 얘네들의 각각을 계산한 값이 어떤 상수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럼 얘가 만약에 뭐 2x로 변한다고 쳐봅시다. 얘가 2x로 변하는데 2x 더하기 이 y 함수, 이걸 해가지고 상수가 나온다. 그러려면은 이 뒷부분이 마이너스 2x가 돼야 돼요. 뭐 2x 더하기 상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가정에는 안 맞죠. 얘는 y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값이나, 제가 말하는 지금 얘네들은 이 값이나, 너무 더럽네. 좀 지우고, 이 값, 제가 지금 초록색 박스로 쳐놓은 요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상수 값으로 고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독립적인 변수로 이루어진 함수 두 개를 더했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아리까리하다라고 하시더라도 집에 돌아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상당히 명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2m분의 h바 d제곱 dx제곱에 x는 2x라고 할까요? 네. 2의 x에 x, 요런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박스, 첫 번째 녹색 박스를 풀어서 쓰면은 요런 텀이 될 거고, 두 번째 박스를 풀었으면은 요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형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봤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원 상자 원 디멘셔널 파티클 이너 박스 원 디멘셔널 PIB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결과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죠. 종이가 끝나버렸네. 조금 더 남았네요. 조금만 더 써봅시다. 그래서 6번은 x에 대해서 풀면은 x축에 관련된 양자수 그걸 우리가 nx라고 해볼게요. nx가 도입이 될 거고 루트 a분의 2의 사인 a분의 nx 파이 x 그죠? 그럼 여기 하나 써놓고 시작할까요? 루트 l분의 2의 사인 l분의 n 파이 x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상자속 입자가 거기에 이제 길이를 a로 바꾸고 양자수 n을 좀 더 구체적으로 nx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요? x축의 에너지 이 nx는 8m a제곱분의 h제곱 n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역시 1차원 상자속 입자의 일반식을 우리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쓴 것뿐이죠. 그럼 7번 y에 대해서도 똑같이 써보면은 y는 이번에 양자수를 우리가 ny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ny라고 하면은 y에 관한 변수 루트 b분의 2의 사인 b분의 ny 파이 y 에너지 ENY는 8m b제곱분의 h제곱 ny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할 수가 있나? 카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런 게 되는군요. 문제는 여기서 옮길 수가 없네. 그냥 지우고 제가 새로 쓸게요. 제가 이렇게 스마트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네. 움직이는 게 없나? 되는구나. 오. 네, 좋습니다. 이제 앞에서 썼던 걸 가지고 우리가 다들 잘 보이시죠? 여전히? 네. 그래서 우리가 x에 대해서 지금 1차원 상자속 입자를 풀었고 y에 대해서 또 1차원 상자속 입자 문제를 풀었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전체 파동함수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변수 분리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으니까 전체 파동함수식 nx, ny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x축 방향의 상자속 입자 파동함수랑 y축 방향의 상자속 입자 파동함수를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ab분의 4 사인 a분의 nx 파이 x 사인 b분의 ny 파이 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파동함수는 이렇게 그 변수 분리를 한 결과에 곱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에너지는 어땠습니까? 아까 전에 에너지 했던 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EX 더하기 EY로 그죠? 파동함수에서 변수 분리를 수행을 하면은 파동함수는 곱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의 고유값인 에너지는 이렇게 더하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토탈 에너지 E 얘도 이제 얘가 nx에 의존하고 얘가 ny에 의존하니까 그것들의 합은 nx, ny 두 개 양자수에 모두 의존하게 될 거고
8m a제곱분의 h제곱의 nx제곱 더하기 8m b제곱분의 h제곱 ny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9번이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를 하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상자가 정사각형이다. 그래서 A랑 B가 같다. 가로 세로가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에너지식이 8m A 제곱분의 H 제곱 NX 제곱 더하기 NY 제곱 뭐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러면 제가 요 케이스를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미분화도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영어로 디제너러시라고 하는 아마 예전 교재에는 뭐 축퇴라는 말로도 표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축퇴, 뭐 미분화.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화라고 하는 거는 미분화가 아니라 미분화, 그 분화가 되지 않았다, 나누어지지 않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계산할 때 nx 값이 2인 거랑 ny 값이 1인 파동함수의 에너지와 nx 값은 1인데 ny 값이 2인 그런 파동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들 두 개는 분명히 서로 다른 함수예요. 그죠? 요거랑 요거는 서로 다른 파동함수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에너지로 봤을 때는 어때요? 에너지로 봤을 때는 얘도 8m a 제곱분의 h 제곱 곱하기 2제곱에 1제곱 더한 거니까 뭐 5겠네요. 그죠? 뒤에 거는 얼마냐면 8m a 제곱분의 h 제곱 1제곱 더하기 2제곱, 이것도 역시 5잖아요. 지금 두 개가 서로 다른 파동함수의 모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계산하면 에너지는 두 개가 같죠. 그래서 에너지는 같지만은 서로 다른 파동함수에 대응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축퇴되어 있다, 뭐 미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뭐 미분화도 이게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이거 뭐 어디 써먹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p-오비탈 있죠. p-오비탈이 생각해보면 에너지는 똑같은데 서로 다른 모양의 파동함수를 가지는, 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px, py, pz 3개 오비탈로 미분화되어 있는 거죠. 뭐 d-오비탈은 5개의 오비탈이 들어있고 뭐 그런 것들 다 배우셨죠? 그래서 같은 에너지를 가지는 서로 다른 파동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뭐 미분화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제일 좋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의 상자 속 입자 문제는 이렇게 하면 대충 다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뭐 3차원은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겠죠. 그냥 거기에 G축 하나 더 넣은 다음에 그 변수 분리를 X, Y, G로 한 다음에 3개의 상자 속 3개의 1차원 상자 속 입자 문제를 풀면 된다. 정말 간단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게 10.11이네요. 네. 이번에는 고리 위 입자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 묘사를 먼저 해드리면은, 그래서 입자가 고리,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있죠. 이런 고리 위에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리 위에서만 포텐셜 에너지가 0이고, 나머지 부분, 뭐 고리 안이든지 고리 바깥이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래서 딱 고리 위에서만 이렇게 뱅글뱅글 돌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가정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게 흡사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보어의 오빗 개념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특정 원 궤도만 뱅글뱅글 돌 수 있다. 거기에 거기를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확장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이게 어찌됐건 간에 원 위를 돈다라고 하는 거는 2차원 문제죠. x 좌표도 필요하고 y 좌표도 필요한 2차원 평면 운동의 문제인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카테시안 좌표계, x, y, z를 사용하는 카테시안 좌표계를 활용을 하면은 2n분의 h 바 제곱 라운드 제곱 라운드 x 제곱 이런 식의 파동함수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서 봤던 2차원 상자 속 입자의 파동함수식이랑 정확하게 똑같죠. 똑같은데 근데 문제는 앞에 2차원 상자 속 입자 문제와 지금의 고리 위 입자의 문제는 사실 상당히 달라요. 2차원 상자는 2차원의 어느 지점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이 안에서. 근데 얘는 딱 정확하게 반지름이 여기 중심으로부터 R로 고정된 여기 위에만 뱅글뱅글 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직교 좌표계 x, y, z를 이용한 거를 가지고 묘사를 하는 것보다 그냥 구좌표계, 극좌표계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극좌표계를 이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폴라 코오디네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x, y, z를 이용해서 나타내던 거를 r, 세타, 파이로 나타내자. 구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묘사를 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가 아니라 원을 이렇게 묘사를 할 때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면 여기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뭐 0,1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반지름이 r이니까 1, 그 다음에 이 각도 x축과의 각도를 이용해서 0, 여기는 반지름이 1일 때 뭐 45도, 이거는 반지름이 1일 때 90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과 각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구라고 하는 좌표를 나타낼 때에는 훨씬 편하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 그림 10.25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럼 직교 좌표계로 나타난 해밀토니안 슈레딩거 방정식을 극좌표계로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것도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은 수학적인 디테일들을 필요로 하니까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살펴보는 형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x축, y축, z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공간상에 한 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xy 평면의 사형을 내려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x축으로는 여기, y축으로는 여기, z축으로는 이런 점이 되겠죠. 이렇게 돼서 제가 이거를 그 다음에 요 검은색 벡터 요 점 있죠. 요거를 xy 평면에 정사형 내린 게 이제 요런 게 되겠죠. 그림자를 내려본 거. 그래서 우리 교재에 세타랑 파이가 제가 여기 안 적어봤네요. 세타랑 파이가 어디예요? 여기가 파인가요? 교재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아, 있어요? 3차원 그림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책 10.25 이 그림 아닌가요? 뭐지? 내가 받는 거 같은데? 잠깐만요.
잘못 생각했나 보네. 그러면은 우리 교재에는 그럼 요게 파이로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요 x 안 끼어 있는 부분 여기 파이로 나와 있죠. 네네. 그럼 요렇게 약속을 해볼게요. 사실 어떻게 약속하든지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교재랑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x, y, z를 요 거리 r, 그 다음에 지축과의 각도 세타, 그 다음에 사형 내린 거 벡터가 x축이랑 이루는 각도 파이, 요 세 개를 이용해서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그 G축은 일단 요 G축으로의 값 요거 있죠. 요거는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거리 r 곱하기 요렇게니까 코사인 값이죠. 그래서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축이랑 y축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여기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벡터를 xy 평면에 사형 내렸잖아요. 요 사형 내린 거의 길이가 r 사인 세타죠. 일단 둘 다 일단 요거의 길이가 지금 r 사인 세타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x의 값과 y의 값을 계산하는 거는 이거 길이 알고 파이 알고 있으면은 x의 경우에는 코사인 파이가 되고 y의 경우에는 사인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 y, z를 값을 지정을 하는 거나 3차원 공간상에서 r 그 다음에 세타 파이를 지정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1대1로 다 대응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나타나 있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카테시안 좌표계로 나타나 있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극좌표계에 해당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게 이제 4번이에요. 파동함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우리가 파동함수가 x, y, z로 나타나던 거를 극좌표계 r, 세타, 파이로 바꾸었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조금 더 간단해질 수 있죠. 첫 번째는 일단 거리 r의 변화가 없죠. 거리 r은 일정한 고정된 값이에요. 반지름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r에 따라서 변화되는 부분은 우리가 전부 무시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계속 구좌표를 이야기를 하느라 x, y, z 3차원 좌표를 이용을 했지만은 실제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문제는 2차원 평면상을 뱅글뱅글 도는 2차원의 문제예요. 2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x, y 두 개의 좌표만 x, y 평면상만 생각해도 충분하죠. 그 말은 우리가 여기 세타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여기 세타 Z축과 얼마나 각도를 이루고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이 값은 사실 90도로 고정돼서 그냥 XY 평면상을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니까 XY 평면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세타에 따른 변화는 무시 가능, 그냥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파동함수 r 세타 파이가 뭘로 환원이 되나요? 거리 r에 대해서도 고정된 값이니까 우리가 변수로 생각할 필요 없고, 세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럼 남는 거는 이거는 결국에는 그냥 파이에만 의존하는 함수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요 각도가 얼마나 뱅글뱅글 돌아가느냐, 커졌다 작아졌다 하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푸사이 파이에 관한 함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장에 넘어가면은 그 진동하는 모션, 그 다음에 회전하는 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면은 우리가 이 해밀토니안 연산자, 그러니까 해밀토니안 연산자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운동에너지 파트만 남아있고
포텐셜 에너지는 0이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마이너스 2i 제곱분의 h 바 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i라고 하는 거는 질량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으로 주어지는 관성 모멘트가 되는 거고요. 그 요식을 우리가 거기 11장에 가면 한번 유도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이런 것 다 유도할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회전 운동의 운동 에너지는 2i분의 h 바 제곱에 d 제곱 d 파이 제곱으로 주어진다. 사실은 직선 운동의 값이랑 유사성이 굉장히 많죠, 그죠? 직선 운동 1차원 상자 속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질량에 대응되는 회전 좌표계는 i 관성 모멘트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좌표 x가 회전 운동에서는 각도 파이로 주어지는 거죠. 뭐 이런 대응 관계가 있습니다. 그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이 이런 관계에 대응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에 대한 셋업이 다 끝났죠. 파동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양을 함수 어떤 그 변수를 포함하고 있느냐 그것도 결정했고,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 연산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죄송해요. 어떤 연산자가 어떤 형태인지도 결정을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h p사이는 e p사이 이렇게 써보면은 마이너스 2i분의 h 바 제곱 d 제곱 d 파이 제곱은 p사이 파이에 e 파이 e p사이 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쓴 다음에 항상 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이 문제를 풀 때 경계 조건,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우리가 경계 조건이라는 게 항상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 조건의 이 문제의 물리적 상황을 보고 경계 조건을 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 상자 속 입자 이야기할 때에는 파동함수가 이 안에만 머물 수 있고, 파동함수가 이 바깥에서는 전부 0이기 때문에 파동함수가 연속이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이 경계 부분, 빨간색 경계 부분에서 파동함수의 값이 전부 0이 돼야 된다, 이런 경계 조건을 썼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보면은 어떤 경계 조건이 있나 하면은, 어떤 파동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파동이 출발하는 지점과 여기 출발하는 지점이죠. 출발하는 지점과 이렇게 들어오는 지점, 마지막 지점, 끝부분이 맞물려 있어야겠죠. 파동이 계속 어떤 일정된 모양을 유지를 하려면은. 이 말은 어떤 파동함수가 임의의 지점에 있는데 얘를 2파이만큼 한 바퀴 회전시키고 나면은 파이에서 2파이만큼 추가로 회전을 시키고 나면은 이 두 개 값이 항상 같아야 되겠죠. 맞나요? 2파이만큼 돌렸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360도 돌리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죠? 180도면 반대로 돌아가지만 거기서 180도를 추가로 더 돌리면 원래 모양대로 되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넘어가서 계속 써보도록 할게요. 8번째, 그러면은 저런 경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함수가 뭐가 있느냐.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인도 되고 코사인도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거의 일반해, 이거를 둘 다 사용하는 일반해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얘네들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넣을 수 있는 게 2의 i m 파이 뭐 이런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i라고 하는 허수를 지수 함수에다가 허수 i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코사인 m 파이 더하기 i 사인 m 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일러 식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일반식으로 2의 im 파이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파동함수를 쓰라 그러면은 psi m, 이제 m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우리가 새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psi m이라고 하는 식은 정규화 상수 a 곱하기 2의 im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의 내용들을 하나씩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파동함수에서 지금 이 미적지근한 부분인 a를 먼저 결정을 해보면은 우리가 파동함수 스타에 파동함수를 곱하고 얘를 전체 공간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다 더하면은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고립위 입자 문제는 어때요? 지금 보면은 psi m의 스타의 파이, psi m 파이. 근데 이 공간 요소가 어떻게 바뀌어요? 타우라고 하는 전체 공간을 나타내는 요소가 우리가 지금 사실 공간이라고 해봐야 각도가 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각도가 변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d 파이로 바뀌게 되겠죠. 이게 이제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서 했던 파동함수 식을 여기에다 각각 집어넣어 봅시다. 각각 집어넣으면 a의 2의 im 파이의 스타, 그 다음에 a의 2의 im 파이 d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이게 켤레 복소수를 취한다라는 거잖아요. 켤레 복소수가 뭐였는지 다시 한 번만 복습을 해보면 z라는 켤레 복소수가 a 플러스 bi로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의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로 주어지겠죠. 허수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의 그 위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의 im 파이가 코사인 m 파이 더하기 i의 사인 m 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것의 켤레 복소수를 취하면은 결국에는 그거는 이거의 켤레 복소수를 취한 거니까 코사인 m 파이 실수 부분은 그대로 내려오고 허수 부분만 마이너스 i의 사인 m 파이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 얘가 뭐랑 똑같냐 하면은 2의 마이너스 im 파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 똑같은지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거를 2의 요로타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제가 그냥 써볼까요? 코사인 마이너스 m 파이 더하기 i의 사인 마이너스 m 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코사인은 우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m 파이, 코사인 마이너스 m 파이나 코사인 m 파이나 값이 똑같죠. 코사인 m 파이로 그대로 나오는데 사인은 기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x 값을 넣었을 때 플러스 y가 나오면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 y 나오잖아요. 뒤집힌 형태로. 그래서 마이너스 i의 사인 m 파이로 나오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이런 형태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2의 마이너스 im 파이다. 그래가지고 이 식을 그럼 a는 어차피 우리가 실수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a 스타나 a나 똑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a가 나오는데 2의 마이너스 im 파이 a 2의 im 파이 d 파이. 뭐 복잡하게 이렇게 왔지만은 결국에 a 제곱이죠. 상수 제곱은 그냥 밖으로 빠져나오고 적분 안에 남아있는 걸 보면은 2의 마이너스 im 파이랑 2의 im 파이, 지수 안에 반대로 된 숫자가 양음으로 들어가 있으면 곱하면 그냥 1이잖아요. 1 곱하기 d 파이.
그럼 파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분해야 돼요? 봤을 때 원을 정의할 때 이렇게 0에서 2파이까지 돌리면은 파이를 그 2파이로 이렇게 돌리면은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이 안에는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0에서 2파이를 돌려야 되고, 근데 지금 이게 1을 적분한 거니까 이건 a제곱에 파이를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적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a제곱 곱하기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정규화 조건에 따라서 1이 돼야 된다. 그 말은 정규화 상수 a가 루트 2파이분의 1이다.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대충 다 쓰셨나요? 뭐 어차피 노트에 다 있는 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생스럽게 쓰지 않으셔도. 그럼 파동함수는 어떻게 생겼느냐? 파동함수는 부사의 m 파이는 루트 2파이분의 1에 2의 im 파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동함수의 모양은 다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m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안 써놨군요. 처음에 제가 이거 파동함수 이야기할 때 조금 빼먹었었는데, 지금 여기서 바로 이야기를 합시다. 근데 이 m이라고 하는 값이 결국에는 이 고리 위를 파동이 진동을 할 때 얼마나 자주 진동하느냐, 얼마나 빠르게 진동하느냐,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사인이나 사인이 처음 지점과 끝 지점이 맞도록 하려면은 얘가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의 정수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경계 조건으로부터 유도되는 양자수죠. 우리가 그 상자 속 입자 이야기할 때에도 양 끝단에서 파동함수의 값이 0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보니까 그 다음 그 n이라고 하는 양자수가 도입이 됐었잖아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는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뭐 플러스가 양의 회전을 가리킨다라고 하면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플러스가 식의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하면 뭐 마이너스는 반식의 방향, 이런 식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파동함수 모양을 결정했고, 이제 에너지만 결정을 해보면은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 푸는 과정을 제가 뭐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지겹더라도 계속 들어놓으시는 게 뭐 앞으로 11장, 12장 공부할 때도 좀 편하실 거예요. 그 문제를 먼저 셋업을 한다. 포텐셜이 얼마인지, 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뭔지, 경계 조건이 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파동함수 모양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그 정규와 상수 같은 것들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결정을 한 다음에 파동함수를 결정하면 우리가 그 파동함수를 다시 슈레딩거 방정식 hf 사이는 if 사이에다가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에너지를 결정을 한다. 그죠? 요게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고유값 문제를 푸는 과정인데, 그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밀토니안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다가 루트 2파이분의 1에 2의 im 파이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그게 2의 푸사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다 써줄게요. 이렇게. 그럼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루트 2파이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2의 im 파이라고 하는 함수를 파이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은 2i분의 h 바제곱 루트 2파이분의 1인데, 이 안에 지금 im이 그러면은 파이에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im이 두 번 이렇게 나오겠죠. 제곱. 그리고 나서
지수함수는 자기 모양 그대로 남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해볼게요. 곱하기 순서 바꾸는 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상수들에.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2i분의 h바 제곱에 마이너스 m제곱을 곱한 거죠. 그리고 다시 루트 2파이분의 1에 2의 im 파이. 근데 보시면은 이게 처음에 넣었던 우리가 푸사이 파이의 모양과 똑같잖아요. 결국 이 식을 정리하면은 2i분의 h바 제곱 m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좌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쭉 다 전개를 하니까 이런 식이 나왔는데, 얘가 슈레딩거 방정식에 따르면은 파동함수 곱하기 에너지의 형태로 주어진다. 보니까 파동함수 곱하기 어떤 상수 에너지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전운동의 에너지는 2i분의 h바 제곱 m제곱, m은 아까 전에 도입된 양자수로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수값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회전운동 에너지 역시도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회전운동의 미분화도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0인 운동에 대해서는 미분화도가 1이죠. 그냥 에너지가 0인 거는 파동함수 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m이 0인 경우. 근데 에너지가 m이 1인 경우는 혹은 마이너스 1, 이거는 2i분의 h바 제곱으로 여기는 두 개의 회전 운동이 관여하고 있죠. 양의 뭐 그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미분화도가 2다. 그래서 이 밑으로 쭉 나오는 거 전부 다 미분화도가 2인 그런 회전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10장 내용을 다 배운 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좀 물리화학 수업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뭐 좀 수식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시더라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 복습하시면은 이게 뭐 사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수식으로 보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는 게 나중에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10장 이제 마쳤으니까 제가 뭐 숙제 같은 걸 몇 개 곧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 숙제 올리면서 뭐 제출은 언제까지 해라 이런 관련된 내용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또 봬요. 네.